아들의 영정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던 며느리. 눈물 한 방울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조문객들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 새벽 그녀는 7살 손녀를 할머니 앞에 떠밀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님이 키우세요. 전 못 키워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사라진 며느리. 남은 건 빚더미와 버려진 손녀뿐. 하지만 석 달 후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 상자 할머니께 드리래요. 상자 속엔 수십 장의 복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갖다 댄 순간 1등 30억 원. 그런데 이 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날 오후 2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성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다는 말에 순자의 손에서 호미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민준이가 건설 현장이라니? 회사 다니는 애가 왜? 1시간 반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그런데 응급실 앞엔 이미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새까만 선글라스를 낀 채 작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천천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헐떡이며 다가가자 며느리는 립스틱을 닦으며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영안실. 1시간 전에 숨졌다고. 그리곤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순자는 비틀거리며 영안실 문을 밀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마가 무참히 깨져 있었습니다. 뇌가 터져 나왔던 자리를 간신히 꿰맨 검은 실밥이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이 보라색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가야, 엄마가 왔어. 순자는 아들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35년 전 처음 이 손을 잡았을 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는데 이제는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응 나야. 끝났어. 이제 처리만 하면 돼. 무슨 소리일까요? 순자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순자를 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알아봐야 한다고. 돈 없으니까 싼 데로 가야 한다고.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곰팡이 냄새 나는 복도. 며느리가 가장 싸고 작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조문객이 올 리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된다며. 어머님, 장례 비용은 반반 내시는 거죠? 뭐라고? 전 돈 없어요. 시어머니가 반은 내셔야죠. 남편 장례비를 시어머니한테 반 내라고 하는 며느리.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빈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의 회사에도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빈소에 순자와 며느리 단둘뿐. 며느리는 구석에 앉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틀째 되던 날 사채업자 3명이
빈소에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민준의 영정사진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죽을 놈이 죽었네. 근데 빚은 남았지. 순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이자까지 4,500.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밭을 가져가겠다고, 집도 가져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빚이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편 빚을 몰랐냐고.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빚진 건데 왜 제가 갚아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채업자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담배 연기를 순자 얼굴에 뿜으며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그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60평생 남한테 머리 숙여본 적 없는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발 장례만 끝내게 해주십시오. 그 후엔 반드시 갚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며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새벽, 순자가 학원에서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지우는 사흘 동안 친구 엄마 집에서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지우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짐을 다 싼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어머님이 키우세요. 전 못 키워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요. 집도 팔아서 짐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순자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지우를 순자 쪽으로 밀쳤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우가 울부짖으며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치마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지우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손톱 2개가 뜯겨나가며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야!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쥔 채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순자는 경련하듯 떨리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의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관리인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뭔가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고. CCTV 화면.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며느리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웃으며 행복한 듯이 남자가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을 나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임신한 배를 보이며 웃고 떠난 여자. 순자는 그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지우를 데리고 경기도 외곽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고 보일러는 고장나서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밥을 주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잤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무, 배추, 상추 팔아봤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농사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설 때마다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하루 12시간씩 밭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순자, 돈 언제 갚을 거야? 순자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농사 지어서 갚겠다고, 제발이라고. 하지만 빚쟁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좁은 밭으로 4,500을 언제 갚아? 늙은 게 정신이 있어 없어? 그들은 집안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들고 나갔습니다. 냉장고도 가져갔습니다. 순자의 낡은 금반지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유일하게 남긴 건 지우가 자는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지켜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장 보러 가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도망갔대. 빚도 엄청 많다던데. 불쌍하긴 한데 뭔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네 사람들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택배 상자 3개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지우의 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낡은 옷가지들, 구겨진 양말, 달아빠진 속옷, 며느리는 멀쩡한 옷들은 다 버리고 헝 것들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끼던 시계도 없었습니다. 결혼 반지도 없었습니다. 지우의 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옷 몇 벌, 낡은 신발 한 켤레, 인형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의 책가방도 학용품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친정딸도 아니고 7살짜리 애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릴 수 있나? 하지만 화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우를 동네 초등학교에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니 교감 선생님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새까맣게 탄 얼굴, 거칠어진 손. 할머님이 양육하신다고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급식비 지원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의 담임 선생님이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님, 지우가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친구들이 말 걸어도 대답을 안 하고 수업 중에도 멍하니 있기만 하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엄마한테 버림받은 애라고, 손톱이 뜯겨나갔던 애라고. 그날 밤 순자는 지우 옆에 누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지우 잘 키워줄게.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죠?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안 힘들어. 지우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지우가 작은 손으로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할머니의 손을. 그리고 그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저 착하게 살게요. 말썽 안 부릴게요. 밥도 많이 안 먹을게요. 순자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지우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그날 밤 둘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좁고 추운 방에서 하지만 서로의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지우가 자는 동안 몰래 밭으로 나갔습니다.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손녀한테 이런 고생을 시켜야 하나? 하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땅을 팠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를 지켜야 하니까. 그때 멀리서 빚쟁이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또 왔습니다. 순자는 호미를 내려놓고 그들을 맞으러 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2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낮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릎은 부어올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손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협박했으니까요.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밥도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말없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병원에 데려가 보니 영양실조였습니다. 7살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밥을 안 먹이십니까? 이 나이 아이가 이렇게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안 먹인 게 아니었습니다. 먹일 게 없었습니다. 반찬 살 돈도 없었고 고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그 주말 순자는 아들과 지우의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상자들을 열어 하나씩 개보았습니다. 아들의 낡은 옷들, 찢어진 양말들. 순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해줬구나. 지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아빠의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거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겉에 매직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지우랑 아빠의 비밀. 순자는 테이프를 벗겼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종이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복권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복권. 이게 뭐니? 지우가 작은 손으로 복권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항상 여기에 넣어뒀어요. 저만 알라고 했어요. 순자는 복권을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글씨도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 없었으니까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이게 당첨되면 할머니 집 사드린다고. 지우야, 이거 할머니한테 꼭 드려라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효심이었습니다. 복권을 사서 모아뒀던 것. 만약 당첨되면 엄마한테 집을 사드리려고. 우리 민준이가. 순자는 복권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첨됐을 리 없었습니다. 복권 같은 건 운 좋은 사람들이나 당첨되는 거였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혹시 몰라.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됐다면 지우 밥이라도 사줄 수 있을 테니까. 월요일, 순자는 동네 이웃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스마트폰을 잘 다뤘습니다. 박 여사, 이거 좀 봐줄 수 있어? 복권인데. 당첨됐나 확인 좀. 박 여사가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한 장씩 찍어봐야 하는데. 몇 장이나 돼? 한 30장 되는 것 같소. 박 여사가 한 장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꽝, 꽝, 꽝. 계속 꽝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복권 같은 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당첨될 리 없지. 10번째, 15번째, 20번째, 전부 꽝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23번째 복권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 박 여사가 핸드폰을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그 밑에 숫자가 보였습니다. 30억 원. 순자의 손에서 복권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박 여사도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거 진짜야. 1등이야. 30억. 순자는 복권을 주워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 민준아, 우리 민준아. 순자는 복권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박 여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어. 이제 빚도 갚고 지우도 잘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만 살아있었으면. 그날 밤 순자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아빠가 우리 지킬 수 있게 해주셨어. 이제 할머니랑 지우랑 잘 살 수 있어. 지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순자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지우를 잘 키우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순자는 복권을 품에 꼭 안고 복권 당첨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보내고 박 여사와 함께 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큰 건물. 복권 당첨센터 직원이 복권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서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30억 원 당첨이 맞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21억 원. 일주일 후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돌아오는 길 박 여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빚도 갚고.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박 여사,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입 무거운 거 알잖아. 하지만 박 여사는 입이 가벼웠습니다. 동네에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네가 복권 30억 당첨됐다고. 순자네가 이제 부자래. 저녁 무렵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가 빚쟁이한테 무릎 꿇을 때 모른 척하던 사람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순자야, 축하해. 진짜 잘 됐다.
우리가 항상 순자 응원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그러더니 하나둘씩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나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자야,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서 500만 원만. 순자야, 있잖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빚부터 갚아야 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에이, 30억이나 있으면서 그것도 못 도와줘? 역시 사람 복 없는 게 돈 복은 있네. 아들 죽고 며느리 도망간 게 다 이유가 있지.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놀려요. 우리 부자 됐다고. 돈 있으면서 왜 학교 급식비도 안 내고 다니냐고. 순자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벌써 이런 일이. 지우야, 조금만 참아. 곧 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후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5명이었습니다. 박순자, 복권 당첨됐다며? 우리 돈부터 갚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돈 들어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빚쟁이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돈 들고 튈 생각 아냐? 지금 당장 각서 써. 각서요? 복권 당첨금으로 우리 빚부터 갚는다는 각서. 안 그러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4,5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빚쟁이들이 나간 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바로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입니다. 혹시 경찰서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자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아드님 박민준 씨 사망 건으로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수사? 민준이 죽은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왜 지금? 다음 날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으니 형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최민우 형사. 형사가 서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아드님 박민준 씨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 하신 거 아시죠? 네. 혹시 아드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회사 다녔어요. IT 회사.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드님은 IT 회사 과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 현장에 계셨을까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CCTV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건설 현장 옥상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 어머님,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드님이 추락하기 직전 누군가 밀어낸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큽니다. 순자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해당했다고?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신 윤미란 씨, 현재 수배 중입니다. 수배요? 네. 아드님 사망 일주일 만에 보험금 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세 군데 보험사에서 순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윤미란 씨가 단순 사기범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윤미란의 전 남편, 사망, 교통사고로 위장, 윤미란의 또 다른 전 남편, 사망, 등산사고로 위장.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 순간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복권 당첨되셨다며요? 며느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권 당첨 축하드려요, 어머니.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 있어?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 전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소리야? 복권 당첨금. 반은 제 거예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 민준의 합법적인 배우자였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산 복권이니까 반은 당연히 제 몫이죠. 법적으로.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아들 죽인 년이.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경찰이 뭘 찾았는데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가 손짓하며 전화를 계속 받으라고 했습니다.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복권 당첨금 중에서 15억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지우도 안 찾을게요. 내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죠. 안 그러면 양육권 소송 걸 거예요. 전 지우의 친모니까. 법정 가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순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를? 저 여자한테? 그리고 어머니, 소송 걸리면 복잡해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동안 복권 당첨금 쓰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어때요? 15억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텐데.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나자. 예.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못하겠어.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모레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스타벅스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영리해요. 경찰 눈치채면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떡해? 순자가 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저 약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 여자를 잡아낼게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위험합니다. 저 여자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30년 전에 법원에서 일했습니다. 조사관이었어요. 이런 인간들 많이 봤어요.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런 년들은 돈 앞에서 욕심을 못 참아요. 제가 미끼를 던지면 저 여자는 반드시 덤벼들 거예요.
순자는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법원 근무 시절에 신분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저 여자 잡아낼 수 있어요. 이틀 후, 순자는 강남역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형사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배가 확실히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앉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순자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입으로 아들을 죽이고 저 손으로 아들을 밀어냈다. 돈 이야기부터 합시다. 15억 주면 조용히 사라진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각서 써드릴게요. 양육권도 포기하고.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현금 15억 원 수표야. 받고 각서 써.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으려는 순간 순자가 봉투를 확 당겼습니다.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우리 민준이 죽인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어머니, 증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 CCTV 사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례식장 관리인이 줬어. 내가 남편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다른 남자랑 이러고 있었지?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 친구? 뱃속의 아빠 맞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죽기 일주일 전. 너 보험 3개 더 들었지? 우리 민준이 이름으로. 수익자는 전부 너로 해서.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남편 생각해서 죽일 생각해서 든 거지?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가볼게요. 증거 없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며느리가 순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나요. 순자가 며느리 앞에 다른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거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며느리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는 사진. 며느리가 민준과 통화하며 웃는 사진. 이게 어떻게 내가 민준이한테 수면제 탄 거 다 알아. 그리고 그 남자랑 짜고 민준이를 건설 현장으로 유인한 거 전부 다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증거 없잖아요. 순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끝났어. 이제 보험금만 타면 돼. 며느리와 남자가 나눈 대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잖아.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경찰이 수사하면 다 나와. 그리고 너 전 남편들도 죽였지?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윤미란 씨,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전 임신했어요. 임신했다고요. 하지만 형사들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이렇게까지. 순자가 며느리의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넌 우리 아들을 죽였어. 내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으신 게 언제입니까? 순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석 달이요. 아들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장례식장 CCTV도 구하고 며느리 행적도 추적하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복수했어. 이제 편히 쉬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 며느리의 공범이 잡혔습니다. 강태수, 42세, 보험 설계사로 위장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실제 애인이자 모든 범죄의 설계자.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강태수는 며느리에게 접근해 민준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보험을 여러 개 들게 하고 3년을 기다렸다가 죽인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 2명. 그들도 같은 수법으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위장, 두 번째 남편은 등산 중 추락사로 위장, 그리고 세 번째가 민준이었습니다. 총 3명을 죽이고 보험금 12억 원을 챙긴 연쇄살인범. 순자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표적이었다니.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매일 웃으며 밥을 먹으면서 계획하고 있었다니. 한 달 후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지우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곧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올 때까지 웃고 있었는데 판사 앞에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살인 3건, 사기 15건, 보험금 편취 12억 원. 며느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나?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증인 박지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우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작아서 의자에 앉으면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받침대를 놓아줬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 긴장하지 말고 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우 양,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억나나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빠가 저녁 먹고 엄마가 준 약을 먹었어요. 약? 네. 엄마가 아빠 밥상에 알약을 놓고 피곤하시니까 드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약 먹고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전화했어요. 누군가한테. 지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지금 잠들었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작은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왔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 엄마랑 아저씨가 아빠를 일으켜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 본 게.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전화 받고 울었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양, 그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안 했나요? 지우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도 다른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아빠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증인 수고했습니다. 내려가도 됩니다. 지우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들의 가족들도 법정에 왔습니다. 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들을 죽였다고. 처음엔 다정했지만 보험금이 목표였다고. 강태수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며느리와 공모해서 3명을 죽였다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고. 그리고 다음 목표도 있었다고. 돈 많은 남자를 물색 중이었다고.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몰랐다고. 강태수가 다 한 거라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기록, 은행 거래 내역, CCTV, 모든 게 며느리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6개월 후 1심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미란, 살인죄로 징역 30년. 피고인 강태수, 살인 방조 및 사기죄로 징역 25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 아기는 어떡해요. 제가 임신했다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하면 이는 마땅한 처벌입니다. 피고인의 뱃속 아이는 출산 후 친족에게 인계됩니다.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아들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전 남편들의 가족들이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원수를 갚아주셔서. 순자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 그날 밤, 순자는 지우와 함께 아들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산소, 순자가 복권 당첨금으로 마련한 곳. 순자는 아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복수했어. 그 여자 잡았어. 이제 편히 쉬렴. 지우도 아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순자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내 잘못 아니야.
넌 잘했어. 둘은 아들의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다는 소식.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아이, 살인범의 아이.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친족이 인수하지 않으면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가족 중에 양육의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순자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아이를, 우리 아들을 죽인 여자의 아이를 키우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보육원으로 가서 평생 살인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까?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동생이 태어났어요? 응. 동생은 어디 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동생도 데려올까요? 순자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7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그 아이는 동생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동생 잘못 없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지우야, 아빠가 말했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동생도 지켜줘야죠. 순자는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며느리와 면회했습니다.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후라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순자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증오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 내가 키울게.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내 아이니까가 아니야. 우리 지우 동생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넌 30년 살고 나와. 그때 내 아들이 얼마나 컸을지 보고 내가 뭘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나온 아이. 지우가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동생 이름 뭐예요? 아직 안 지었어. 지우가 지어줄래? 지우가 동생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우, 아빠 이름에서 민자 가져왔어요. 민준 아빠랑 지우랑 민우. 우리 가족.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작은 집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의 따뜻한 집, 마당이 있는 집, 지우와 민우가 뛰어놀 수 있는 집, 빚은 전부 갚았습니다. 4,500만 원. 빚쟁이들은 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협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을 혼자 쓰지 않겠다고. 순자는 며느리의 전 남편들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어머니, 두 번째 남편의 아버지. 그들도 순자처럼 아들을 잃고 고통받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에게 각각 2억 원씩을 건넸습니다. 이걸 왜 저희한테?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같이 나눠야죠. 그리고 이 돈은 제 아들이 남긴 거예요. 아들 같은 분들의 가족한테 나눠야 맞아요. 그들은 울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나머지 돈으로 작은 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곳. 순자처럼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돕는 곳. 센터 이름은 민준이네로 지었습니다. 아들을 기리기 위해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동생 돌보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민우는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손을 잡아주며 같이 걸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 누나한테 와봐. 민우가 비틀거리며 지우에게 걸어갔습니다. 지우가 민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살아남았다고,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고.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크면 엄마 이야기 해줘야 돼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언젠가는 말해줘야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누군지가 아니야. 우리가 민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민우 가족이니까요. 순자는 지우와 민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아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 지우도 민우도. 걱정 마. 엄마가 지킬게.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복권 1등 30억 원. 돈은 행복을 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순자와 지우와 민우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1등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사랑이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4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65세가 되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센터에 출근했습니다. 센터엔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순자도 그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 2시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님이십니까? 재소자 윤미란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만에 며느리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갈게요. 다음 날 순자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3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잘 크고 있나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민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민우, 지우와 손잡고 있는 민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키워주셔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매일 후회해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민준 오빠가 나와요. 저한테 물어요. 왜 그랬냐고.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넌 사람 3명을 죽였어. 우리 아들을 죽였어.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한테는 내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아직은. 그 애가 크면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민우 몫이야.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27년 더 살고 나와. 그때 민우가 30살이야. 내가 뭘 잃었는지 그때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아들 산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지우랑 민우 잘 키우고 있어. 지우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크고 있어. 민우는 참 밝은 아이야. 내 웃는 모습 꼭 닮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남긴 돈으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 너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 엄마가 위로해주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이제 괜찮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내 덕분에, 내가 남긴 복권 덕분에,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 지켜준 거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우와 민우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민우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여기 봐. 이게 가족이래.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 민우가 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할머니, 저. 우리가 가족? 응, 우리가 가족이야.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지은 밥, 지우가 만든 샐러드, 민우가 놓은 숟가락. 잘 먹겠습니다. 셋이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밥을 먹다가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복권이 뭐예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야. 선물? 응.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주려고 준 선물. 민우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순자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안았습니다. 셋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